가볍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방학습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맨 처음에 저희가 렉처 1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거든요. 렉처 1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래 배우려고 했었던 것은 전체 큰 게 AI고, 전체 큰 거 AI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범주가 있고, 머신러닝에서 레이어가 복잡해지면은 딥러닝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이 여기 보이죠? 리니어 리그레션, K-means, PCA,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디시전 트리 등등등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쭉 배웠고 그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기 시작하면 딥러닝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AI, 더 가장 큰 차원에서의 AI를 나누는 측면에서는 이 머신러닝 안에 세 가지 분류가 크게 일반적으로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가 있고 우리가 이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도 막 이것저것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안 배웠던 게 결국 RL이기 때문에 RL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할 생각입니다.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은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는 레이블이 없이 무언가를 하는 거니까, 뭐, 클러스터링 같은 알고리즘 같은 거는 데이터 자체에서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는 레이블이 없는 상황입니다. RL은 주어진 상황에서 보상은 최대화,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RL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데이터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이건 어쨌든 데이터가 학습되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다면 RL은 데이터 자체를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 그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AI, 궁극적인 인텔리전스는 RL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그냥 추측,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R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RL에 대한 사실 설명만 해도 한 학기 수업이고, RL에서의, RL에, 지금 머신러닝에서 RL을 다루고 있잖아요. 딥러닝이 들어가지 않은 RL만 해도 한 학기고, RL에서 딥러닝이 들어가면은 또 그걸 뭐 한 학기나 그 두 학기 더 이상의 수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시간 만에, 우리가 두세 시간 만에 RL에 대해서 배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RL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들이 뭐지? 기본 개념들이 뭐지?에 대해서만 오늘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또 RL 하기 전에 로봇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로봇을 뭔가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어쨌든 로봇이 학습을 한다는 것은 연속적인 결론, 디시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로봇이라는 것은 피지컬 월드에서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인 세상에서 뭔가 인터랙션을 하고 물리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 옵저베이션, 우리가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인포메이션을 얻어내야 되는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이거, 퍼셉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퍼셉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컴퓨터 비전이든 라이다든 뭐 뎁스 카메라든 아니면 IMU든 GPS든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얻어내고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고 이제 뭘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로봇이 이제 제어를 시작하는 거죠. 정보를 얻고 정보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지능형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지능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데이터 자체가 있으면 이 로봇 액션을 하고 있는 우리가 데이터 자체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미테이션 러닝. 얘는 슈퍼바이즈 러닝의 한 이그젠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 우리가 로봇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익스퍼트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따라 할 만한 데이터셋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점점 시도를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RL,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의 문제에서 대화의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RL을 이용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L이 가장 유명한 게 알파고잖아요. 알파고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2015년에 이세돌을 4대1로 이기면서 알파고가 급부상을 하고, 그때 이 구글 딥마인드, 그때는 구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딥마인드가 막 나오면서 AI의 붐의 시대를 열게 되었고요. 2015년. 그 이후에 알파스타가 이게 아마 2019년인가?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 2예요. 스타크래프트 2에서 굉장히 멀티 에이전트의 복합적인 전략 시스템이잖아요. 전략된 것들이 이거는 전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전트도 많고 경우의 수도 많고 하나하나 유닛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못 이기지 않을까라는 회의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랜드 마스터 레벨까지는 올라갔습니다. 90불 상위 0.2%의 수준으로 아래를 학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 알파고가 이세돌은 4대1로 이긴 다음에 커제는 5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라인이 알파고 자체의 코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파고와 그냥 비슷하게 뭐 알, 여기 그 알파고 자체에서는 그 기존의 대국 정보들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과거 선수들이 봤던 대국 정보를 이용해서 처음에 이니셜 트레이닝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래를 통해서 더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 대국보다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냈는데, 이 알파고의 그 다음 단계로는 알파 제로입니다. 알파 제로는 그 대국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부터 시작해서, 멍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프롬 더 스크래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부터 학습을 시작해서 알파고를 거의 무조건 이기는 형태의 알고리즘까지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뭐 더 점점점 디벨롭을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최근에 저도 막 릴스 같은 걸 봐서 뜨던데, 알파고와의 재대결, 이 뉴스가 뜨더라고요. 신진서 구단이라고 우리나라에 또 한국 기원에서 나온 세계 랭킹 1위가 있다고 합니다. 신진서라는, 뭐라 하죠? 그 구단 선수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되게 어린 친구던데. 프로 바둑, 기사가 2000년생의 프로 바둑 기사인데 되게 천재래요. 우리나라에서 왜 항상 이렇게 천재가 잘 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중국의 천재들을 이기고 세계 랭킹 1위를 할 수 있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천재 신진서가 인터뷰를 하기를, 그때 알파고를 많이 분석을 했더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도발을 걸어가지고 구글 딥마인드랑 지금 이야기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파고도 훨씬 더 10년 동안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이 많이 발전했고, 그 사람들이 알파고만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했을 거잖아요. 알파고는 옛날 버전을 사용하고, 그 당시에 알파고는 내가 지금 이겨보겠다 해가지고 신진서가 이렇게 붙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저도 재밌었던 게, 한국 기원이 막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원에서도 그 바둑을 공부를 하는데, 이 바둑을 공부를 할 때 이제는 사람이 알파고나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배운대요. 그래서 사람도 똑똑해졌다. 배울 자료들이 인공지능이 생겼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더 똑똑해졌다. 원래 인공지능이 사람을 통해서 배웠었는데. 뭐, 그래서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진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알파고는 없지만 카타고라고 오픈된 소스의 바둑, 그 알파고 최고 수준의 인간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카타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그럼 한번 얘랑 직접적으로 다뤄볼 수가 있고, 카타고를 이길 수 있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찾아보면 기사가 나오긴 하던데,
결국 알파고나 이런 바둑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경우의 수가 그때 보기로는 10에 160승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를 다 따질 수는 없고, 아, 사람이면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이 정도로 두겠지라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타고를 이기는 방법 중에 전략이 하나가, 아, 이렇게 두면은 절대 못 이겨의 수를 몇 개 둡니다. 그럼 이제 카타고 알고리즘이, 이건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우인데? 하면서 그냥, 이건 그냥 이기겠네. 얘는 초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두기 시작해요. 고장이 납니다, 알고리즘이. 고장이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잘 두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학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카타고를 이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한 취약점들이 있고, 물론 신진서 기사가 그 취약점을 노리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튼 그 당시에 알파고랑 붙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한국 기원은 또 사람이 알파고를 이겼다, 인공지능을 이겼다, 구글을 이겼다, 뭐 이렇게 크게 대서특필을 하면서 기사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냥 알고리즘 자체 부족인 거고 그것을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은 신진서는 사람이 과연 바둑이라는 시스템에서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이길 것 같아요. 마치 제 생각에는 계산기, 그냥 공학용 계산기 가져오고 나서 막 10자리수 곱하기 10자리수 누가 더 빨리 계산하냐? 당연히 공학용 계산기가 잘 하는데 이걸 굳이 억지로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싸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튼 RL이 이런 거고 RL은 트라이얼 앤 에러 러닝입니다. 그 RL이라는 말 자체, 이 레인포스먼트라는 말 자체는 사실 교육 심리학에서 나온 거고 교육 심리학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주면 강아지도 우리가 처음에 교육을 시킬 때 배변 교육도 시키고 뭐 짖지 말라고도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킬 때 간식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결국 리워드예요. 우리가 어떠한 인텔리전트한 에이전트 시스템이 있었을 때 여기에 적절한 리워드와 페널티를 섞어서 주면은 페널티에 대한 행동은 안 할 거고, 리워드는 주는 행동은 할 거예요. 우리가 손을 했을 때 손을 줄 때마다 먹이를 준다면, 그러니까 손을 하고 나서 리워드를 보상을 해주면은, 인텔리전트 시스템은 이게 리워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뭔가 그쪽으로 계속 그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 학습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것도 그렇고, 시험 문제라는 리워드, 성적이라는 리워드, 숙제라는 리워드. 이 보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수업을 듣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지능형 시스템은 어쨌든 우리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얻는 리워드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럼 RL이랑 철학이 비슷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포뮬레이션을 잘 해야 되는데 결국 에이전트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 그럼 액션을 취했을 때 받게 되는 리워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옵저베이션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옵저베이션 정보에서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에 리워드가 나오고 새로운 스테이트로 바뀌어요. 그럼 새로운 스테이트로 바뀌었을 때 또 액션을 취하면 또 리월드를 얻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스테이트를 얻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에이전트가 환경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리월드를 주는 그 자체의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계속 인터랙션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리월드를 얻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럼 이 얻게 되는 리월드를 미래에 얻게 되는 리월드를 최대화하자가 전반적인 RL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미래의 전체 리월드를 얻기 전에 우리는 가장 간단한 문제인 현재 얻을 수 있는 리월드를 가장 맥시마이즈 해보자 라는 문제로 봅시다. 그래서 이 RL에서 맨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게 멀티 암드 밴딧인데요.
여기서 밴딧이라는 것은 뜻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원 암드 밴딧은 한 손의 강도가 도둑? 뭐, 우리가 돈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 원암드 슬람 머신의 다른 이름이 원암드 밴딧이래요. 그래서 원암드 밴딧이 슬람 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멀티 암드 밴딧은 뭐냐? 팔이 여러 개니까 팔이 여러 개의 강도는 슬람 머신이 여러 개 있다의 문제로 봅시다. 그럼 슬람 머신이 여러 개 있었을 때 그 슬롯 머신 각자가 주고 있는 리월드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이 레버를 땡기면 돈을 넣고 레버를 땡기면 여기에서 뭔가 돈을 뱉어낼 거잖아요. 꽝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확률이 있을 겁니다. 각 슬롯 머신마다 확률이 있을 거고 그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져 있는 same 슬롯 머신 셋을 기준으로 n개의 슬롯 머신이 있는데 이 n개의 슬롯 머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땡겨가지고 이 슬롯 머신 게임을 할 거예요. 땡기는 순간 우리는 리월드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슬롯 머신에서 얼마의 돈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얼마가 나오는지는 당연히 랜덤한 형태의 리월드이고, 근데 이 랜덤하게 나오는 것 자체의 확률이 있을 텐데, 그 확률은 우리가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슬롯 머신이 뭘까? 가장 좋은 확률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슬롯 머신이 뭘까? 가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 네 대의 슬롯 머신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슬롯 머신이 제일 확률적으로 좋은 리월드를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하나씩 땡겨보면 돼요. 하나씩 슬롯 머신을 땡겼을 때 리월드가 100원을 주고 0원을 주고 200원을 주고 30원을 줬다. 아 그럼 얘가 제일 좋아 보이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만 계속 땡기면 되겠죠.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야, 이번에는 뭐 여러 번씩 당겨봅시다. 그럼 네 번씩 당겼을 때는 평균을 낼 수가 있겠죠? 네 번씩 당겼는데 첫 번째 슬롯 머신은 다 똑같이 100원씩 줬고 두 번째는 안 줄 때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안 줬었는데 어쩌다가 300원도 주고 400원도 주고 이 세 번째는 200원을 줬었는데 나중엔 다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얻었다고 해요. 그럼 전체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슬롯 머신은 이 경우를 봤을 때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네 번씩 당겼을 때는 두 번째 슬롯 머신이 좋으니까 평균적으로는 얘가 더 좋은 애구나. 그럼 앞으로는 두 번째를 계속 당겨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슬롯 머신을 계속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우리가 몇 번씩 이 슬롯 머신을 당긴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exploit 할까의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의 슬롯 머신을 계속해서 당기는 것은 이 슬롯 머신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고요. 이 정보를 아, 뭐 하나의 슬롯 머신 자체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의 슬롯 머신을 각자 이렇게 여러 번 당길 때마다 결국 그 슬롯 머신이 주고 있는 정보, probability,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그 슬롯 머신을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익스플로레이션, 탐험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어느 정도 얻어낸 상황에서 이 네 개의 슬롯 머신 중에서 다른 이렇게 정보를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우리 이미 충분히 정보를 모았어. 얘가 제일 슬롯 머신이야. 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부터 얘만 계속 당겨서 돈을 버는 단계에 진입을 하잖아요. 이 돈을 버는 단계를 익스플로이테이션, 착취라고 합니다. 리월드를 더 본격적으로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 우리가 액션 밸류라는 것을 하나를 정의를 합시다. 액션 밸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하나를 선택했었을 때 슬롯 머신 4개 중에서 어떠한 액션, 어떤 슬롯 머신을 땡길 거야. 뭐 이게 AT가 1, 2, 3, 4라고 하면 어떤 액션, 이 순간에서 나는 두 번째 슬롯 머신을 땡길 거야 라고 정했을 때 그 액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리워드, 보상에 대한 기대값, 평균이죠.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그 실제의 기대값을 액션 밸류를 Q의 스타라고 합시다. 액션 밸류 함수를 Q라고 부르고 Q의 실제 값을 Q 스타라고 하면은 우리는 Q 스타에 대해서는 몰라요. 얘가 실제 기대값이 얼마인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것을 모사하기 위해서 Q라는 것을 예측하는 이 함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estimate. 우리는 결국 이 Q 예측한 Q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는 모르는 거고 얘가 우리가 예측한 건데 지금 예측한 게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게 4번 땡겨서 700이니까 700 나누기 4, 400 나누기 4, 200 나누기 4, 590 나누기 4가 각자의 Q인 거잖아요. Q1이 400 나누기 4인 거고 Q2가 700 나누기 4인 거고 그럼 Q 중에서 Q1, Q2, Q3, Q4가 있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애 두 번째를 가져와야겠죠? 즉 Q가 가장 높은 애, 예측한 Q 중에 가장 높은 것을 만들어주는 액션을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멀한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럼 그 단계에서 옵티멀한 액션이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옵티멀한 액션을 A 스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었을 때 그 단계에서 가장 옵티멀한 액션을 한다. 그러니까 exploit 우리가 리월드를 얻는 단계라고 그러니까 점점 그 얻고 있는 정보로 얻어낸 정보로 리월드를 착취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단계에서 하려는 액션이 argmax, Q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는 최대 리월드를 얻는 게 이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 액션을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일부러 안 한 것은 그 다른 거에 대한 가능성, 정보를 조금 더 얻어내겠다라고 봐서 exploration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exploitation이든 exploration이든 둘 다 해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 exploration과 exploitation 자체는 사실 이거를 뭐 딜레마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항상 RL에 대해서 유니크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이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의 딜레마는 항상 발생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지능형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디시전 메이킹 과정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더 알아내는 과정과 정보가 있는 것을 삭제하는 과정은 딜레마로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간다고 했었을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음식점 중에 제일 맛있는 좋은 음식점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있는 거에서 착취를 하는 거니까 익스플로이테이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정보를 가보자. 저 음식점이 안 가본 데지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가보자라는 것은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뭔가 개념을 배웠을 때 개념을 더 배우는 과정은 익스플로레이션, 개념을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얘를 풀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익스플로이테이션,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의 인생은 20대와 30대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단계라고 봐요. 이게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공자가 말하기를 20대 때는 내가 할 것을 찾고 30대 때는 그 할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40대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삶의 철학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평균 나이가 거의 40대에서 50대일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100세까지
지금 현대 시대에서 맞춰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변형이 돼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대 때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익스플로레이션 단계라고 저는 보고, 그 20대 뭐 말부터 30대 초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아, 이제 할 거 다 해봤으니까 내 취향은 이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게 정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얘기라고 한다면 연애로 봤을 때 20대 때는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연애를 할 때 같고 30대 때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사람에 정착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럼 이 익스플로이테이션의 딜레마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까의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알고리즘이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보량이라고 하면 정보량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이 늘어났을 때 늘어난 정보량만큼 그 정보량이 많을 때는 우리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해야겠죠.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해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익스플로레이션을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익스플로레이션 비중을 줄이고 나중에는 이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안 하다가 익스플로이테이션 나중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입실론만큼 뭐 어디가 입실론인지는 상관이 없지만 입실론만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면 1 입실론만큼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 뭐 입실론만큼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1 입실론만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한다. 그럼 이 입실론이 얼마만큼 줄어드냐? 점점 이게 뭐 그 t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든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익스포넨셜하게 마이너스 알파 t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은 어떠한 비율만큼의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그 비율의 반대만큼의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겠다가 입실론 그레이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멀티 암드 밴딧이잖아요. 여러 개의 슬롯 머신을 통해서 여러 개의 슬롯 머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게 각 슬롯 머신이 이미 정해져 있고 어떠한 액션을 할지 액션은 첫 번째 슬롯 머신을 땡길지 두 번째를 세 번째를 네 번째를 땡길지 액션이 이렇게 1, 2, 3, 4로 있어요. 그럼 액션을 하면 리월드가 나오고 그 다음 액션을 하면 그 다음 리월드가 나오고 인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시스템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는 카지노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카지노를 다른 카지노를 갈 수가 있다고 합시다. 카지노 2, 카지노 3. 슬롯 머신을 땡기다가 아 여기 다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슬롯 머신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카지노 1이 스테이트 1이 되는 거면 카지노 2는 스테이트 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액션과 그 액션을 했었을 때 발생하는 리월드의 확률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환경 변수를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해당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고 거기에서 리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이 나오고 리월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문제를 확장돼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확장된 문제를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 여기에서는 이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말코프 프로퍼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스테이트 액션 리월드 스테이트 액션 리월드의 전체 시퀀스 연속적인 이 나열을 트레젝토리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럼 마코 프로퍼티는 이 시퀀스들이 있었을 때
어떠한, 아, 지금 과거의 히스토리, 모든 히스토리, 우리가 모든 정보, 트레저트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어떤 액션을 했었을 때 액션을 하면은 우리가 액션을 기반으로 리월드와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 스테이트와 리월드에 도달하게 되는 확률이 과거의 정보랑은 상관이 없고 현재 스테이트와 현재 한 액션에 대해서만 상관이 있다라는 게 말코 프로퍼티입니다.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 리월드, 스테이트 액션 리월드가 다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어떤 액션을 하면 그 다음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 리월드를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확률이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얻게 되는 확률과 똑같다라는 게 말코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현재만 미래 결정을 하는데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의 정보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도 되는 형태의 시스템이다. 를 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스테이트인 거예요. 이게 약간 개념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당연히 과거의 정보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 스터디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했었던 경험들, 과거에 공부를 했었던 히스토리들이 다 모여야지 미래에 뭔가 문제를 잘 풀고 개념을 풀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스테이트를 정의하는 것은 이것을 스터디의 문제는 당연히 과거의 히스토리 자체가 내가 과거에 얼마나 공부했는지 스터디 어마운트라고 합시다. 스터디 어마운트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그잼의 스코어를 예측하는 형태의 뭔가 이게 리월드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리월드가 나왔을 때 스터디 어마운트는 과거의 히스토리까지가 모두가 연관돼 있을 거잖아요. 각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연관이 될 테니까 얘는 말코 프로퍼티가 없는 거고 MDP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스터디를 다시 재정의했었을 때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의 양을 뭐, 그것을 정확하게 스테이트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information in my brain을 스테이트로 설정하게 되면 과거의 정보들이 다 결국 누적돼서 그 information in brain이라는 스테이트에 저장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스테이트는 과거의 정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90만큼 누적을 했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100만큼 스테이트가 누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스테이트니까 이그잼 스코어를 리월드로 만들어내는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설정을 했을 때 과거의 정보를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하고 싶었던 말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과거에 영향이 있어지냐 없어지냐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말코 프로퍼티를 맞춰서 과거의 영향이 없어지게끔 설정을 해서 이 MDP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DP는 조금 더 스테이트와 액션과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했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스토캐스틱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넘어가는 확률, 트랜지션 다이나믹스 펑션을 T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혹은 스테이트와 액션과 그 다음 스테이트까지가 주어졌을 때 얻게 되는 리월드. 얘도 확률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감마, 디스카운트 팩터 이 다섯 개를 기반으로 MDP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스테이트 지금 제로가 있다고 합시다. 스테이트 제로에서 어떤 액션 1을 했어요. 액션 1을 했었을 때 액션 1은 무조건 S2로 간다. 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에 확률은 1.0이에요. 근데 A0를 했다. 그럼 A0를 하는 확률은 A0를 했었을 때 A0는 0.5의 확률로 S0를 다시 가고 S0에서 A0를 선택하면 0.5의 확률로는 얘가 다시 S0라는 스테이트를 가게 되는 거고 0.5의 확률로는 S2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로 들어갈 확률이 존재한다. 이게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다. 여기에서는 이게 또 안 나와 있긴 한데 이 그림 자체에서는 리월드 자체도 확률적일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에서 지금 여기를 봅시다. 스테이트 2에서는 할 수 있는 액션이 A0와 A1이 있는데 A0를 A1을 했었을 때 0.3, 0.3, 0.4의 확률로 0.3의 확률로는 S0로 가고 0.3의 확률로는 S1으로 가고 0.4의 확률로는 S2로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0.3의 확률로 S0로 갔었을 때는 리월드를 마이너스 2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디터미니스틱하게 0.3을 했었을 때 S0로 가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를 무조건 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액션을 했었을 때 S2에서 A1을 하면, 그럼 리월드를 받는 확률 자체도 0.3, 0.3, 0.4니까 마이너스 리월드 2를 받는 확률이 0.3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 스테이트까지 과정된 함수라고 했었을 때 S2, A1, S0의 리월드 펑션이라고 하면 얘는 디터미니스틱하게 마이너스 2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도 리월드를 받는 것도 마이너스 1로 받을 확률이 0.5, 마이너스 3을 받을 확률이 0.3, 0.5.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확률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그럼 그 결과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리월드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 확률적으로 쭉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적의 액션을 선택해야 되냐. 그럼 S0에서는 A0, A1 중에 어떤 액션을 선택하고 S2에서는 A0, A1에서 또 어떤 액션을 선택하고 어떤 액션들을 각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우리가 최고의 리월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냐, 미래에. 그게 강화학습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MDP였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과거의 정보는 스테이트에 영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한 번 그 스테이트를 들어가면 그 스테이트에서 하는 액션들은 그 과거에 이 스테이트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스테이트를 했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그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폴리시라고 불러요. 정책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given state, 해당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A0를 고를지 A1을 고를지를 확률적으로 선택하는데 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0.3을 확률로 A0를 선택하고 뭐 0.7의 확률로 A1을 선택한다. 뭐 이런 형태의 우리가 어떤 액션을 앞으로 하겠다를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폴리시를 찾는 거고요. 폴리시를 찾을 때 어떻게 리월드를 최대화할지, 앞으로 가는 리월드를 최대화할지, 그럼 미래의 트레저리에 대해서 모든 리월드를 더한 거, R1, R2, R3, R4, 모든 리월드를 더한 것을 우리는 리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턴 혹은 큐뮬레이티브 리월드라고 부르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리월드가 더 중요하고 미래의 리월드는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를 넣고요. 감마가 0부터 1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월드는 제일 중요하고 감마가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지면은 한 스텝 미래에 대해서 리월드는 덜 중요하게, 두 스텝 리월드에 대해서는 더 안 중요하게 점점 감마를 많이 곱해서 미래의 리월드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리턴 함수를 보통 설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MDP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홀 스테이트까지 갈 때 어떠한 보상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이렇게 돈을 얻는데, 어떻게 다리를 잘 건너가야 돈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나? 최대한으로보다는 그냥 다리를 걷는데 이게 비용이라고 합시다. 그럼 리월드라고 생각하면 최대화인 거고, 아니면 이게 코스트라고 하면은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가장 적은 돈을 쓰면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기대값은 5달러인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기대값은 3달러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통해서 가면 7달러인 거고, 이렇게 통해서 가면 11달러니까, 이 스테이트에서는 7달러로 가는 게 최소입니다. 여기서는 일직선밖에 없으니까 8에서 5니까 13이고, 여기서는 8에서 3이니까 11이겠죠.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값, 여기서는 이게 최소고, 이게 최소고, 이게 최소예요. 여기에서 지금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5 더하기 8 더하기 3, 혹은 10 더하기 4 더하기 3, 혹은 10 더하기 6 더하기 5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해도 되지만, 세 가지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여기까지 스테이트에 도달한 게 이게 최소값이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도달한 게 이게 최소값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5 더하기 11과 10 더하기 7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 더하기 5가 최소니까 여기서는 얘가 16이다. 16이면은 저 스테이트까지 도달할 수가 된다. 여기서도 3 더하기 7이고 2 더하기 13이면은 3 더하기 7이니까 10달러면은 최소로 갈 수가 있죠. 그럼 16에 1이고 10에 2니까 12달러면 최소로 간다. 얘는 12달러로 최소로 가고 이렇게 가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마지막 골 스테이트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맨 처음부터 이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가려는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은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6가지의 경우 수를 다 더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막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할 텐데,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지가 않고, 순서대로 여기에서의 최소 비용, 여기에서의 최소 비용을 계산하다 보면은, 더 손쉽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를 푸는 것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를 결국 푸는 과정이다라고 볼 거고, 그걸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 우리는 지금 MDP에 대해서 배웠고, 홈DP, Partially Observable MDP라는 것은 스테이트는 과거에 대해서 모든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결국 스테이트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든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스테이트를 다 알지 못하고, 옵저베이션이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다. 그래서 O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이게 폼디피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받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가야 되는데,
이 스테이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럼 스테이트를 설명하는 옵저베이션이 있고 이 옵저베이션을 기반으로 액션을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폼디피에 대한 그냥 간단한 예시로 이게 DQN이 2013년인가요? 이게 가장 2015년 알파고에 썼었던 알고리즘도 결국 DQN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이 DQN이 잘 정착화된 게 2013년, 14년인 것 같은데 이걸 처음에 딥마인드에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알파고까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 DQN을 맨 처음에 tes었을 때 이 아타리라는 이런 클래시컬한 게임들의 셋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DQN을 적용을 하고 DQN을 적용을 하니까 사람이 플레이하는 것만큼 이렇게 막 점수를 잘 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벽돌 깨기에서는 잘 작동을 했는데 여기에 또 스토리 최근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심심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처럼 구글 딥마인드를 보면은 그 띵킹 게임 최근에 봐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벌써 조회수가 1600만이네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딥마인드를 처음에 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여기서 맨 처음에 DQN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리월드만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was really exciting that the thing that you previously couldn't even figure out how to put suddenly been able to first get it right. Okay, game by state by first game, and then 3 months later, no human could beat it. You can't follow the ball, how to get a score, that thing. And you just had to maximize the score, and it goes right off. This is the first time anyone has done this end to end. Okay, so we have this working quite a different way. Now let's try another game. So then we try breakout. At the beginning of the 100 game, the agent is not very good. The idea that the back goes forward. Now on the 300 game, it's not as good as they think. Well, that's pretty cool. I mean, that's the first time playing for last year. And it did this amazing thing. Found multiple strategies with bigger tunnel outside, top of all round the back. Finally, these agents is actually achieving what you thought it would achieve. That is a great feeling, right? Like I'm that is the best we can hope for. We started generalizing computer games and we basically created a recipe. We could just take a game that we had never seen before. We would run the operating model and the killer could train itself from scratch. Maybe human level or sometimes better than human level. We didn't build this quite neat and 다큐멘터리를 보면 조금 더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 데니스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방금 나왔는데, 이분이 데이비드 실버입니다. 왼쪽에 회색 후드티를 입으신 분이. 그래서 이 데이비드 실버가 RL에서의 제대로 한 최초의, 최초의 처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RL을 배울 때, 이 사람들의 이 데이비드 실버의 렉처를 보면서 저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쩌다 이 사람들이 잘 맞아서 영국에서 원하는 바를 AI를 만들기로 했다가 정말 좋은 거대한 AI를 만들어냈다.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 알파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도 찍어가지고 네.
이 한국에서 이 한국 인천공항과 이런 이세돌의 대국도 좀 볼 수가 있고, 저도 그래서 흥미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와, 알파고와 이세돌 이러면서 이세돌을 엄청나게 띄워줬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만 해도. 외국에서는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를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해석을 했구나, 라는 관점이 생겨서 그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으니까, 시험 끝나고 심심하면 하나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이 처음에 딥 강화학습을 알린 DQN인데, 우리가 딥러닝을 배우지는 않을 거지만, 여기서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 얘가 안 멈추네. 근데 얘를 스테이트로 넣을 거잖아요. 스테이트를 넣어서 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얘가 무슨 액션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딱 멈춘 상황에서 지금 항상 DQN에서 넣으려고 했었던 거는 이 멈춘 상황에서의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멈춘 화면에서의 이미지예요. 그럼 이 이미지를 스테이트로 넣는 순간 우리는 이 공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는 옵저버한 정보는 이 스테이트를 다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결국 이 바가 움직이는 속도, 벨로시티와 포지션, 공이 움직이는 속도, 벨로시티와 포지션, 그리고 벽돌이 몇 개 어디에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스테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고 있는 옵저베이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미지로부터 어떻게 스테이트를 유추해낼 수 있냐의 과정에서 DQN에서는 이 이미지를 연속된 이미지를 4장을 씁니다. 왜 4장을 썼는지는 그냥 프랙티컬한 이슈인 거고 연속된 이미지를 쓰다 보면은 얘가 이만큼 뭐 이렇게 움직였다. 공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예로부터 벨로시티나 포지션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가 있고 우리는 스테이트를 모르더라도 옵저베이션에서 기반해서 액션을 선택하는 하이 폴리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딥러닝이 써졌고, 그 과정에서 뭐 큐러닝이 써졌지만, 뭐 그런 건 차차하고, 홈디피라는 문제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시라는 게 결국 우리가 얻으려내려고 하는 거고, 폴리시라는 것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되면 스테이트에서 정확하게 딱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돼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스토캐스틱한 폴리시라고 하면 스테이트에서 해당 액션을 선택할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 폴리시가 있고, 그래서 밸류 펑션, 그 현재 지금 스테이트에서 현재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혹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었을 때 그 액션이 얼마나 좋은지가 밸류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강학습에서 말하는 모델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입니다. 지금 여기 아타리에서 내가 오른쪽 커맨드를 뭐 줬었을 때, 이 브레이크아웃 게임에서 오른쪽 커맨드를 줬었을 때 얘가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테이트가 바뀌는 정보,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했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로 바뀌는 정보. 이게 디터미니스틱 하면은 확률이 아닐 거고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프로버빌리티가 나오고 이 모델 자체는 그 다이나믹스 모델도 있고 리월드 모델도 있는데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앞으로 나오게 되는 리월드에 대한 확률도 리월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메이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스테이트, 에이전트의 위치가 여기서는 뭐 스테이트이고요. 여기 각 칸들이 스테이트라고 하면 각 칸에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다고 봅시다.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오른쪽 액션을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리월드는 마이너스 1 per time 스텝이에요. 이렇게 리월드를 설정하면 뭐가 되냐?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리월드를 계속 받잖아요. 그럼 리월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리월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을 최대한 빨리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로를 빨리 찾아가는 형태의 폴리시를 찾자를 다음과 같이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폴리시는 다음과 같을 거예요. 이 미로를 가기 위해서는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행동 중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골을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폴리시인 거고요. 이 폴리시라는 것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정의한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밸류 펑션은 앞으로 그 현재 스테이트에서 앞으로까지 골까지 도착을 했었을 때 아니면 앞으로 어떤 폴리시를 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리월드라고 보면 돼. 골까지 한 칸 남았으니까 한 스텝마다 리월드를 마이너스 1 얻으니까 한 칸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두 칸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2. 여기서는 디스카운트 팩터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퓨처 리월드나 현재 리월드나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밸류 펑션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결국 여기서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여기서는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이렇게만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게 이 그리드 환경 자체에서는 이 레이아웃이 트랜지션 다이나믹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메이즈 게임이든 MDP로 구성된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미래에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리턴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까가 RL인 거고 RL을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어떻게든 이 솔루션, 폴리시,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혹은 이렇게 움직여도 돼.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할 거잖아요. 얘가 하나로 결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든 똑같은 액션이니까. 이 폴리시를 얻어내는 것, 리월드를 최대화하면서 폴리시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RL 알고리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 펑션까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이 밸류 펑션은 그, 또 이렇게 식적으로 기술을 하면은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앞으로 얻게 되는 리턴. 근데 이 밸류 펑션은 폴리시에 의존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행동 전략에 따라서 어떠한 현재 스테이트에서 그 행동 전략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얻게 될 리턴의 기대값.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에요. 그럼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서 밸류 펑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값이 높은 거니까 좋은 거고 기대값이 가장 높은 형태의 밸류 펑션이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행동 전략이 있을 때, 폴리시가 있었을 때 걔의 미래에 대한 리월드의 기대값이 밸류인데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이 있다. 그게 그럼 우리가 제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밸류 펑션,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에 관련된 밸류 펑션을 V라고 부르고요. 액션에 대해서 관련된 밸류 펑션을 Q라고 부릅니다. 얘는 스테이트와 액션이 같이 엮여져 있는 밸류 펑션이에요. 얘는
스테이트에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리워드가 아니라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액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먼 미래에 대해서는 행동 전략을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행동 전략 폴리시가 주어져 있는데, 행동 전략은 첫 번째 액션만 특정한 액션 A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행동 전략을 쭉 따라간다고 했었을 때, 앞으로 받게 될 리턴을, 이 리턴의 기대값을 액션 밸류,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뭐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도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밸류인 거고 그것이 최적화가 될 것 때문에 어떠한 폴리시든 q SA이 이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을 최대할 수 있는 형태의 폴리시가 있으면 이게 옵티멀한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테이트 액션 옵티멀한 밸류 펑션과 옵티멀하다는 것을 스타로 붙이는데, 옵티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옵티멀한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 Q를 얻었다고 하면,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는 옵티멀한 폴리시를 결국 얻어내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Q가 최적이 있다. 최적된 Q가 있다고 하면은, 최적의 폴리시는 그냥 Q 중에서의 최고인 값을 찾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Q 스타 SA가 있으면, 아까 슬롯머신처럼 간단하게 슬롯머신이 세대가 있다고 합시다. 액션을 2를 할 수가 있고, 액션을 2를 할 수가 있고, 액션을 3을 할 수가 있어요. 옵티멀한 스테이트 액션 밸류, 옵티멀한 Q 펑션이 있었을 때, 액션 1을 했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리턴이 10인 거고, 리턴이 20인 거고, 리턴이 5라고 합시다. Q는 액션을 먼저 한 번 하고 나서 앞으로 먼 미래 동안 모든 것을 받게 된 리월드의 평균인 거잖아요. 그 리월드의 평균이 10, 25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가장 좋은 액션은 뭐냐? 모든 리월드의 평균이 좋은 액션 2를 선택하면 되겠죠. 단순히 모든 액션에 대해서 Q 펑션이 있으니까 Q 펑션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그 확률을 1로 만들고 나머지 액션에 대해서는 확률을 0으로 만드는 게 옵티멀한 폴리시입니다. 얘는 그 액션을 선택할 확률, 폴리시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그냥 맥시마이즈 된 이 Q 값이 가장 큰 것을 선택을 한다라고 쉽게 폴리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에서 골까지 최적으로는, 이 정도 리월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얘가 최적으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모델 다이나믹스를 우리는 알아야지 이걸 최적화할 수가 있는데, 해당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면, 그 다음 스테이트와 리월드가 나오죠. 그럼 그 리월드가 나왔을 때의 확률이 있는데, 그 리월드가 나왔을 때 더하기 해당 다음 스텝으로 갔으니까 다음 스텝에 대해서 리턴에 대해서는 감마가 곱해지고 한 스텝이 갔으니까 한 스텝 간 거에 대해서의 밸류 펑션 우리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이 밸류 펑션 그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의 감마를 곱한 거에 리월드를 더한 거. 그리고 스테이트에서 모든 액션을 했었을 때는 확률적이니까 얘네들을 다 평균을 낸 거, 평계를 낸 거. 그럼 이 액션 하나에 대해서 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액션 2에 대해서도 이 값을 또 계산할 수가 있고, 액션 3에 대해서도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찾는다. 가 최적의 폴리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럼 미래 원 리턴을 그 V만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스테이트의 리턴 그 밸류 펑션을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밸류 펑션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스테이트에서 해당 액션을 했었을 때 어떤 스테이트에 어떤 확률로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 다이나믹스 정보를 알아야지만 최적의 폴리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했던 거와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최적의 폴리시는 5달러였고, 이 밸류 펑션이 5였고, 3이었고, 7이었고, 8, 10이고, 10이네. 13, 10, 뭐, 이렇게 밸류 펑션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해당 밸류 펑션에서 이 7이라는 값만을 가지고 액션 1과 액션 2를 선택했을 때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액션 1을 선택을 하면 그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이 3이라는 걸 알고 액션 2를 선택하면 그 다음 그걸 하는 게 5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리월드, 페널티를 알고 그럼 6 더하기 5냐, 4 더하기 3이냐 라는 걸 선택해서 이 7이라는 것은 4 더하기 3을 기반으로 나온 거구나. 그럼 A1을 선택해야겠구나. 그래서 해당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알아야지. 그 다음 스테이트에 어디를 도달할지를 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는 그냥 단순하게 Q 값을 기반으로 가장 높은 Q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이나믹스를 알아야지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펑션을 기반으로 폴리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RL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밸류 펑션, 스테이트, 액션, 리월드, MDP, 홈DP, 리턴. 얘는 뭐 감마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계속했는데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몇 시? 그러면은 12시 14분이니까 10시 반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럼 직접적으로 이 밸류 펑션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폴리시를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재개해 볼까요? 그래서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어쨌든 아래를 하는데 셋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결국 이제 그러면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든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이든 V든 Q든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고 그 다음에 폴리시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폴리시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폴리시를 얻어내는 것은 우리가 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잘 된다라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간단한 상황에서는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통해서 VQ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얻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매트릭스 인버전을 쓸 거고요. 매트릭스 인버전을 하는 게 근데 스테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질 테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그럼 조금 더 단순하게 풀 수 있냐? 벨만 백업 오퍼레이션.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DP를 업데이트 시작하다가 DP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DP를 업데이트할 때는 그 싱크로너스에서 모든 스테이트에서 액세서블 해야지 접근이 가능한데 모든 스테이트에서 액세서블 하지 않았고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밸류 펑션을 기반으로 업데이트할 때는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이나믹스가 없었을 때도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점점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들이 강화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어차피 다 알 수는 없을 테니까 그냥 기본적인 컨셉, DP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쭉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리턴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리월드를 더하고 그 리월드 한 스텝 더 미래의 리월드에는 감마를 곱하고 감마 제곱을 곱해주고 점점 먼 미래에 대해서 리월드를 다 더해주는 게 리턴이었어요. 얘는 다시 잘 정리를 하면
얘의 미래에 대해서 리턴은 t 플러스 1 형태에서의 리턴이기 때문에 단순히 GT는 리월드 하나 더하기 그 다음 t에서의 리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도 어떠한 우리가 밸류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스테이트에서.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넘어갔을 때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리월드를 얻을 거고 리월드를 추가한 다음에 밸류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스테이트에서 리턴을 기대하는 것이 결국 밸류 펑션인데 이 리턴은 이 정보에 의해서 리월드 더하기 감마 플러스 그 다음 스텝의 리턴이에요. 그럼 이게 그대로 얘는 밸류 펑션이니까 이 밸류 펑션이 리월드 더하기 감마 플러스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밸류 펑션이다. 근데 이게 기대값이니까 그럼 그 다음 현재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게 됐을 때의 기대값 확률적으로는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리월드와 그 다음 스테이트가 가게 될 모든 확률 더하기 해당 스테이트 이 리월드 더하기 감마 밸류 그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를 더하면 되겠죠? 이걸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와 리월드를 가게 됐을 텐데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 확률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뭐 0.3이 간다, 0.7이 간다 뭐 이렇게 변하는 확률을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든 스테이트가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가 있을 텐데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것을 벡터로 만들어내고 밸류 펑션을 만들어내고 모든 스테이트가 각 다른 스테이트에 대해서 가게 될 확률을 매트릭스,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것을 기술해주면 밸류 펑션은 리월드 더하기 각 스테이트에서 돌아갈 확률의 원래의 밸류 펑션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개별 스테이트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고 하나하나 개별 스테이트들이 각 프로버빌티 트랜지션에다가 리월드가 더해진 거니까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벡터와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벡터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해서 밸류 펑션이었지만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이고 모든 스테이트에서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같은 베리어블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이 식을 풀면 되는 거고 이 식은 리니어한 식이잖아요. V 파일을 그대로 엮어줘서 만들어주고 인버스 하면은 밸류 펑션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인버스를 하면은 리월드를 알고 프로버빌티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다 알면은 밸류 펑션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스테이트가 너무 크다 보면은 아까와 같이 뭐 DQN 같은 아타리 게임에서 이미지를 스테이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스테이트의 밸류가 디멘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인버스를 하는 게 꽤나 복잡하고 그런 측면에서 얘를 더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아까 결국 우리가 그 방법을 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점점 하나씩 그 다음 스텝의 밸류 펑션을 넘어갔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방법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식들을 다 봅시다. 지금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하면, 액션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얻게 되는 리월드와 그 다음에 앞으로 받게 될 다 리월드이죠. 앞으로 받게 될 리월드들은 결국 이렇게 해당 폴리시를 따라갔을 때 스테이트 액션을 다 더한 것, 기대값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썼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밸류 펑션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 앞으로 모두게 얻게 되는 리월드가 이 리턴은 리월드 더하기 감마 리턴이니까 그 감마 리턴이 밸류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것에 그냥 액션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스테이트와 액션이 추가가 됐었을 때
그 다음 얻게 되는 리턴은 리워드 플러스 감마 Q.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밸류 펑션과 Q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얻게 될 모든 미래의 리턴을 한 게 밸류 펑션이에요. 근데 Q는 액션에 대해서의 밸류 펑션이에요. 그럼 우리가 폴리시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폴리시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럼 V는 뭐냐? 해당 폴리시의 확률로 스테이트에서 해당 확률로 A를 선택한 확률 더하기 그럼 A가 정해졌으면 A에서 스테이트에서 A가 정해졌을 때의 밸류의 기대값을 더한 거다. 가 밸류 펑션이 되겠죠. 밸류 펑션이라는 것은 그 해당 스테이트에서 폴리시를 통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모든 미래인 거고 그럼 그 폴리시가 뭐 어떤 확률은 액션 1은 0.3, 액션 2는 0.7로 한다고 하자. 그럼 0.3을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밸류가 뭐냐는 Q로 나타내지는 거죠. 여기서는 액션이 이미 결정된 상황이니까 S에서 A1을 결정했었을 때 나타내게 되는, 얻어지게 되는 밸류 펑션 Q. 그 다음부터 S에서 A1. 근데 이 확률을 선택할 확률 더하기 이 확률이 선택할 확률, 결국 다 기대값이니까, 밸류라는 건 다 기대값이니까, 기대값을 다 더하면 밸류 펑션과 Q 펑션의 연관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Q 펑션에서 어떠한 액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선택을 했었을 때 스테이트를 그 다음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스테이트도 첫 번째 그 다음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그 다음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고 액션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도달하게 되는 스테이트가 확률적이기 때문에 프로버빌리스틱하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도달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가진 밸류가 있습니다. Q라는 것은 액션을 이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기대값, 리턴의 기대값인데 그것은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게 되고 리월드를 얻게 되는데 뭐야? 그 다음 스테이트에 도달하고 리월드를 얻게 되는데 그때 얻은 리월드 더하기 그 도달했었을 때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의 감마 한 스텝 다음이니까 를 모든 스테이트 도달하게 되는 확률적인 스테이트에 대해서 더해준 게 Q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폴리시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V파이와 Q파이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Q파이와 V파이는 이런 관계를 가지니까 그럼 여기서 Q파이를 이렇게 넣어주면 V파이는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V파이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V파이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Q파이는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해서 Q파이를 넣어지거나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V를 V에 관한 식으로 Q를 Q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했었던 방식들이 어떠한 형태의 폴리시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럼 이건 모든 확률적으로 expectation에서 기대 값을 기반으로 value와 q를 연관짓는 식인데, 얘를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모든 확률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모든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베스트 액션만을 선택을 하자. 어떤 액션을 선택을 하는데 베스트하게 액션을 선택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갖자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Q파이 자체라 V파이가 다 옵티멀로 가면은 결국 그 전에서 썼었던 이퀘이션은 똑같이 돼요. Q파이에서 파이가 옵티멀로 바뀌었다. 옵티멀한 액션, 베스트 액션으로 바뀌는 거고 밸류도 옵티멀로 바뀌었을 때 이 식이 동일하게 성립은 할 겁니다. 어쨌든 어떤 폴리시에서든 성립을 하니까 베스트 액션을 하게 되는 옵티멀한 액션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이 폴리시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뽑는데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뽑는 게 뽑고 그 확률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이 전체가 만족되는 거에서 가장 최적인 확률 어, 여기서 V V의 옵티멀 같은 경우에는 Q 자체가 이미 SA에 기반으로 돼서 QSA는 액션이 여러 개가 있었을 때 그 Q 중에서 가장 베스트 액션을 선택하면은 그게 Q의 가장 큰 거고 V도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 폴리시 자체에서 어떠한 액션을 선택하는 거에 확률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얘 전체를 다 맥시마이즈 하는 게 V 스타다. 그 V 옵티멀 V다. 마찬가지로 맥스 Q에서도 Q 옵티멀도 이 이 식 자체에서 Q 옵티멀에서 V 스타를 맥스 Q로 바꿔주는 게 이렇게 가는 거다. 그, 그, 그게 조금 더 이해하면 쉬우려나 싶은데, 음, 그냥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V 스타가 Q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근데 Q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 전에 DP에서 이 관계가 나왔으니까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V 스타인 거죠. 얘를 그게 그대로 가져온 게 맥시마이즈 하는 게 V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식에서 폴리시는 상관없이 옵티멀로만 바꿔준 거인데 이 옵티멀로만 바꿔준 거에서 V스타는 얘를 맥시마이즈 한 거니까 얘의 V스타를 얘로 바꿔주면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에 있던 식에서 이 식만 추가를 했더니 이렇게 옵티멀에 관해 대해서만 식이 정리가 된 건데 이렇게 정리된 식을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는 모든 폴리시에 대해서 어떠한 폴리시에서든 성립이 되었던 벨만 익스펙테이션이고 얘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다. 그럼 벨만 이퀄리티 옵티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든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든 Q나 V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관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식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들이 가장 간단하게 폴리시 이터레이션, 밸류 이터레이션인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대충 넘어갈게요. 아까 만들어낸 결국 그 식입니다. 그 식으로 그 밸류를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까 그 식이에요. 그 식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V는 모르니까 0이라고 이니셜라이즈를 합시다. 여기에서 이니셜라이즈를 모두 0이라 한 밸류에서 이 밸류를 기반으로 어떠한 폴리시를 했었을 때 랜덤한 폴리시라고 하면 폴리시에 대해서 다이나믹스 그 프로버빌리티에 따라서 리월드를 어떻게 얻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 밸류를 업데이트를 해요. 이 식으로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이 식으로 밸류를 업데이트하다 보면 밸류가 점점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떠한 폴리시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폴리시를 기반으로 밸류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폴리시가 되었을 때, 폴리시를 했었을 때, 그걸 실제로 디플로이를 하면 얻게 되는 리워드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전의 리워드에서 점점 업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폴리시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고, 폴리시를 평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해당 폴리시가 만들어지는 최적의 밸류 펑션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렴한 밸류 펑션이 만약에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었다면은 거기에서는 옵티멀한 폴리시가 나와요. 근데 수렴한 밸류 펑션이 옵티멀하지 않게 되면은 얘는 어쨌든 수렴한 폴리시는 나올 텐데 그 수렴한 폴리시는 맨 처음에 얘를 만들었었던 폴리시
보다는 항상 좋아집니다. 어떤 폴리시를 기반으로 이 폴리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밸류를 얻어낸 거고, 그 밸류를 계속 만들어낸 다음에 만들어낸 밸류를 기반으로 다시 폴리시를 만들어내면은 그 폴리시는 맨 처음에 얻어낸 폴리시보다는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왜 좋아지냐에 대해서는 얘도 아까 그 리니어한 다이나믹스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수식적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결국 컨트랙션, 감마 컨트랙션이라서 이게 하나의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벨만 익스펙테이션의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오퍼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간격이 점점 감마로 줄어들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수렴을 한다. 이 수렴하는 레이트가 감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럼 밸류 펑션이 를 기반으로 그리디하게 어떤 폴리시를 만들어내면 폴리시는 좋아지기 때문에 밸류 펑션으로 쭉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어떠한 폴리시가 있었을 때 폴리시를 기반으로 밸류, 폴리시를 이벨리에이트하는 밸류 펑션을 만들어내고, 밸류 펑션을 만들어냈으면은 폴리시를 그리디하게 만들어내고, 폴리시를 개선하고, 거기에서 다시 밸류 펑션을 하고, 다시 폴리시를 그리디하게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밸류 펑션도 폴리시도 최적의 옵티멀로 가게 된다가 폴리시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이 업데이트식은 결국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큐에이션 맞나? 으로 이렇게 성립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점차적으로 수렴을 하냐? 또 이게 수식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약간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이 관계식들을 우리가 계속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V와 Q에 관한 이퀘이션을 썼고 V와 Q에 관한 이퀘이션을 쓰다가 정리를 하다 보면은 밸류 펑션이 그 다음 어떤 폴리시를 기반으로 밸류 펑션이 더 이전의 폴리시보다 그 다음의 폴리시에서의 밸류 펑션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밸류 펑션이 점점 높아져요. 밸류 펑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계속 좋아지면은 이게 옵티멀이 되는 거니까 밸류 펑션이 임프루브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썼고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기반으로도 이것을 기반으로도 최적화를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RL 알고리즘들은 어떻게든 밸류를 이터레이트하고 밸류를 이벨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를 임프루브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밸류 이테레이션 알고리즘은 하나의 스텝만 이벨리에이션 합니다. 우리가 밸류를 어떤 폴리시가 있으면 폴리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밸류를 최적화를 쭉 해가지고 이 폴리시에 대한 밸류는 이렇게야 라고 최적화를 하는데 밸류 이테레이션은 그게 아니라 최적화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한 스텝만 업데이트를 하고 폴리시를 업데이트 해버려요. 그럼 밸류 펑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얘가 조금 갔다가 업데이트하고 조금 갔다 업데이트하고 마치 막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 같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처럼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밸류 펑션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폴리시는 조금씩 증가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더 좋은 폴리시로 빨리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조금씩 최적화를 한다. 그럼에도 결국 수렴을 한다. 라는 게 밸류 이테레이션이고 여기서는 그 이용하는 DP 이퀘이션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썼었던 그냥 그 최적화 알고리즘이에요. 어디쯤에 있었지?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이 식을 이렇게 우리가 결국 결과론적으로 도출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원래의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 다음 밸류 펑션, 원래의 밸류 펑션이 있으면, 그 다음 밸류 펑션이 이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같은 식이니까. 그 같은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밸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밸류를 평가하게 되고, 밸류가 점점점 최종적으로 평가가 되면은 결국 최적화가 돼서 최적화된 밸류든 최적화된 액션, 스테이트 액션 밸류든을 얻게 되면 그 다음으로부터 우리는 폴리시를 얻어낼 수 있다. 라는 게 RL의 오브젝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그냥 어차피 모든 식을 그냥 빠르게 넘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비드 실버라는 좋은 렉처가 있으니까 이분의 RL 렉처를 들으시길 바라고 인하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공학과에서 안우진 교수님이 저랑 동기인데 안우진 교수님이 강화학습 수업을 하고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과에서. 아쉽게도 저희 학과에서는 강화학습 수업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학습 수업을 하면 참 좋겠지만 더 하이 레벨의 강학습을 원하신다면 제가 대학원 수업을 열고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럼 강학습이 어떻게 더 재밌냐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강학습의 환경은 짐이라는 환경으로 우리가 지금 리월드 옵저베이션 액션 이렇게 하는 포맷이 정해져 있잖아요. 강화학습이. 그래서 강화학습을 보편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 포맷을 만들어 놓은 게 오픈 AI에서 짐이라고 만들어져가 있고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결정된 함수의 틀을 만들어줘서 이 틀만 잘 성립을 해주면 라이브러리의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L 알고리즘을 잘 바로 돌릴 수 있는 형태의 시뮬레이터가 뭐냐?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의 아이삭심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로보틱스 우리를 제어를 RL로 하고 싶다. 그럼 이런 로보틱스들이 그냥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아이삭심에서 그럼 아이삭심에서 뭐 이런 강학습을 돌리면서 아이삭심이 좋은 게 결국 얘네들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니까 GPU 많이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GPU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시뮬레이터가 잘 되게 병렬화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삭심을 돌리려면은 꽤나 좋은 GPU, 막 적어도 한 4080 정도는 돼야지. 메모리도 꽤나 높아야지. 이게 돌아갈 만한데, 그 정도 GPU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좋은 GPU가 있으면은, 더 패러럴하게, 더 많은 환경, 더 많은 로봇을 여기에서 동시에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아래로 더 빨리 제어 정책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로봇 러닝을 보통 많이 하는데 RL이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시뮬레이터로만 진행된 연구가 많고요. 왜냐? 그냥 지금 단순히 이 끈을 묶어라, 매니플레이터로 묶어라 라는 형태의 미션을 줬었을 때 이 미션을 주는 데만 해도 몇이죠?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천만 개의 데이터, 순간순간에 스테이트와 액션을 하면은 그 다음에 리월드와 그 다음 스테이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원 인터랙션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을 천만 번을 해야지 그 데이터를 얻어야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 자체는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효율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낼까 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로봇에서는 많이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럼 실제 로봇에서 되나, 안 되나 해볼까? 해가지고 무식하게 한 게 구글에서 2019년일 겁니다. 매니플레이터 많이 만들어 놓고, 똑같은 매니플레이터. 그것을 4개월 동안 돌렸어요. 4개월 동안 아래를 돌려가지고 800시간 동안 로봇을 돌리다 보니까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얻었잖아요. 엄청나게 얻은 데이터로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실제 로봇도 된다.
라고 맨 처음에 멍청하게 논문을 쓰기 시작했죠. 멍청하게까지는 아니고 되나 안 되나를 평가를 해본 거고. 근데 이제는 이렇게는 당연히 안 하고 4개월 동안 열심히 학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데이터 자체는 되게 빠르고 싸고 스케일러블, 패러럴한 환경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안전해요. 얘네들이 막 고장이 나고 부딪히고 이래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시뮬레이터에서는 아무리 큰 사고가 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막 GPS나 IMU나 이런 센서가 없이 얘의 위치나 자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실제 로봇들은 막 몇 억씩 하고 비싼데 걔네들이 닳고 다르면 하드웨어적으로 이슈가 생기는데 그런 이슈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런 유체역학은 시뮬레이터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이런 러프 터레인에서의 컨택트 다이너믹스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시뮬레이터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실제와 시뮬레이터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잘 반영을 할까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제 대학원 수업에서 저도 수업 준비를 하다가 찾은 건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주자면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트릭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디 플레이 원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나중에 먼 미래에 엄청나게 좋은 가상현실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좋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지면 그걸 실제와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꿈을 오랫동안 꾸고 있으면 그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뮬레이터가 그렇게 정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우면, 일몰에만 6 곱하기 10의 23승 파티클이 있어요. 이 일몰이 1m 바이 1m 바이 1m 안에 있는 기체의 수잖아요. 그 기차의 분자가 10의 23승, 이 많은 분자들이 어떻게 다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터 할 수 있을까? 의 측면에서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논문이. 2025년 7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 여기 마지막 결론이 멋있어요. Any putative simulation of the universe would itself be algorithmic. This framework also implies that the universe cannot be a simulation.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면 세상에 엄청난 거대한 신이 있고 그 신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주와 지구를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있는 존재인가? 라고 봤었을 때 시뮬레이션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거기 안에 존재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이해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알고리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학적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현재 지금 뭐 수학에서는 여러 난제들이 있고, 이 난제들을 증명할 수 없음이 증명된 난제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시뮬레이션이라면. 시뮬레이션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여튼, 그 알고리즘 자체에서 빌드가 되는데,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뮬레이션은 항상 현실을 제대로 모사할 수 없다. 우리는 시뮬레이션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를 논문으로 누군가가 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현실과 시뮬레이터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주는 형태로 심투 리얼의 RL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너러티브 AI, 뭐 이게 챗GPT인 거고
최근 챗GPT는 에이전틱 AI여가지고 인터랙션이 점점 발전되는 형태의 AI가 생기고 있고, 이제 점점 로봇으로 가는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피지컬 AI에서 우리가 뭐가 더 많이 되고 있냐? 근데 꼭 AI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드웨어나 피지컬한 시스템에서는 이미 옵티멀 컨트롤러라는 분야가 너무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로켓 사이언스, 로켓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러닝을 아무도 아마 안 쓸 겁니다. 그냥 클래시컬하게 러닝을 쓰지 않는 딥러닝이나 AI를 쓰지 않는 형태의 제어로 이렇게 어려운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어는 시뮬레이션 하기가 더 어려울 거고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러닝을 기반으로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로봇들도 예쁘게 잘 뛰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도메인의 특성들은 점점점 아래로 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구현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구현된 최적화들은 다 MPC 기반으로 클래시컬한 제어 기법으로 만들어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꽤나 옛날에도 나왔고 그때는 RL이 이렇게까지 진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러닝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로봇을 이만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러닝이 사용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시뮬레이터인데 이 실제 정말 환경과 비슷하게 시뮬레이터를 만들 거잖아요. 그럼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가상의 충돌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환경에서 이렇게 직접 충돌을 하면서 충돌을 했으니까 이제 충돌하면 안 돼. 뭐 이런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건데 강화학습 측면에서는 그런 가상의 데이터를 충분히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잘 변형할 수가 있다. 뉴럴 리컨스트럭션 이런 거는 뭐 널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런 알고리즘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쓸게 될 딥러닝 알고리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들이 이렇게 진보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뭐 AI든 RL이든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뭐 가장 최근에 스탠푸드 이건 작년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이 로봇이 매니플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막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미테이션 러닝을 사용을 했고요. 되게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인터랙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다 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복잡한 행동들은 어쨌든 다 정해진 행동들이 아니고 정해진 행동들을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손으로 코딩을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는 것만큼 하는 행동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용한 접근법들이 있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 가장 많이 연구되는 방식들을 챗GPT처럼 대형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많이 AI에서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로보틱스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얘는 뉴럴 네트워크 하나입니다. 챗GPT가 뉴럴 네트워크 하나 형태인 것처럼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드론도 컨트롤하고 모바일 로봇도 컨트롤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다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제너럴한 그 인텔리전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뭐 RL이든 이미테이션 러닝이든 슈퍼바이즈 러닝이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해서 러닝 기법과 넌 러닝 기법들의 제어나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한 프로젝트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